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역사 지리산책의 은강쌤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백번 김구은 선생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에 대해서 했는지 기억나나요? 네, 바로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시간을 이제 거꾸로 흘러가서 삼국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볼까 해요. 우리 친구들은 삼국 하면은 어떤 나라들이 떠올라요? 네, 당연히 백제, 신라, 고구려죠. 자, 그렇다면 오늘 수업에서는 이 백제, 신라, 고구려의 삼국 이야기를 다루는 건가요? 할 수 있겠지만 이 삼국 이야기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요. 오늘은 삼국에 대해서 전체라기보다는 이 성장한 삼국, 바로 백제, 고구려, 신라들 중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점차 몰락을 하고 결국 어느 나라가 삼국의 통일을 이루죠? 네, 바로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루죠. 그 신라가 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영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이 세 나라들, 삼국들이 누렸던 전성기, 이 전성기 시대를 보면요,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우리 중학교 올라가면 배우는 국사 시간에 꼭 이 세 가지 지도가 반드시 나오고요. 시험에 꼭 출제가 되거든요. 네, 이 세 지도의 공통점을 보면 바로 한강을 차지한 시기와 일치한다는 거죠. 자, 한강을 차지한 사람이 바로 그 한반도에 전체적으로 힘을 키웠던 그 나라였어요. 자, 보면은 고구려는 5세기 광개토 대왕 때 이렇게나 큰 넓은 땅을 차지했어요. 아,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5세기, 그 다음에 4세기, 6세기인데요. 4세기 근초고왕 때, 그 다음에 5세기 광개토 대왕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6세기 진흥왕 때, 이런 순서대로 한강을 차지했어요. 한강을 차지한 자가 바로 이 한반도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한 가지가 있죠. 한강을 뭐하러 차지하려고 했을까요? 한강이 그렇게 중요한가? 중요하죠. 자, 세계 4대 문명을 보면요, 다 공통점이 있어요. 다 강 주변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집트 문명의 발생지 바로 나일강 유역이죠.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인더스 문명, 지금 인도죠. 인더스 강 문명이고요.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 황하강 유역이에요. 모두 다 강 주변에서 문명이 발달했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배를 타고 다녔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곳, 옛날에 자동차나 비행기 타고 다니지 않았겠죠? 그럼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배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 바로 교통이 편리한 곳, 그리고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 쉬운 곳, 바로 이런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문명이 발달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한강. 물론 한반도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점도 있지만 한강이 굉장히 큰 강이잖아요. 이 한자가 크다는 의미거든요. 커다란 강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강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한 거나 다름이 없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신라가 마지막으로 한강을 정복하고 삼국의 통일을 이루게 되는 과정을 영화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같이 볼 영화는 바로 이 두 영화예요. 황산벌과 평양성인데요. 이 황산벌은 굉장히 오래전에 개봉했어요. 2003년에 개봉을 했거든요. 자, 먼저 황산벌부터. 자, 원래 신라는 지리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었어요. 자, 우리 삼국의 위치를 보면 신라가 어느 쪽이죠? 네, 동쪽이죠. 지금의 경주 쪽. 자,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는 중국이랑 계속 원활하게 교류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구려나 백제에 비해서 대외 교류도 굉장히 늦었고 국가의 성장 자체도 굉장히 뒤처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버풍왕, 지증왕 등의 왕을 거치면서 국가의 기틀이 점점 확립이 되고 성장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이제 선덕 여왕과 진덕 여왕 시기에 와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 마침내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하게 돼요. 누굴까요? 네, 바로 김춘추예요. 자, 김춘추는요,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후대에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인물이에요. 자, 다른 신라의 왕들 보면 뭐 지증왕, 법흥왕, 뭐 진흥왕 이렇게 하는데요. 유일하게 무열왕 앞에는 태종이라는 묘호가 붙어요. 이 묘호가 붙은 것만 봐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 그 업적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묘호라는 건 뭐냐면요. 임금이 죽은 후에 그 살아생전에 공덕을 기리어 붙인 이름이고요. 일반적으로 조나 종으로 끝나요. 우리 세종대왕 할 때도 세종대왕의 원래 이름이 세종이 아니었어요. 죽고 나서 그 조나 종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태종, 이 무열왕도 태종이라고 칭한 것을 봤을 때 태조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지만 이 신라시대의 태조가 누군지는 확인된 왕이 없다고 해요. 워낙에 오래전에 나라기 때문에. 따라서 신라시대의 묘호는 모든 왕이 아니라 일부 중요한 왕에게만 붙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이 다음 시간에 배울 조선시대는 다 이 묘호가 있어요. 우리 태종, 태조, 정종, 정조, 세조 다 있죠? 근데 신라시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자, 이 김춘추가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나 업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외교술이에요. 왕이라면 당연히 이 외교술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자, 외교라는 거는요, 한 나라가 자국의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행위를 우리가 외교라고 해요. 지금도 우리나라 외교 활동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김춘추는요, 외교의 신이라고 할 정도로 외교를 굉장히 잘했대요. 외교를 잘한다는 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미리 준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이 외교 말에 굉장히 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김춘추는요, 이 외교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대요. 원래 뭐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좀 똑똑하기도 했겠죠. 똑똑하기도 하고 뭐 책도 많이 읽고 많은 경험도 쌓았고 이러기도 했겠지만 이 외교를 잘할 수 있었던 한 가지 굉장히 슬픈 사연이 이 영화에서 나타내요.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 바로 의자왕이죠. 의자왕이 642년 무렵에 신라의 대하성, 지금의 경상남도 합천이라는 곳이에요. 그 대하성을 공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성을 책임지고 있던 김춘추의 사위인 품석이 이 김춘추의 딸과 함께 백제군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백제의 의자왕은 살해한 걸로 끊이지 않고 그 사람들의 머리를 신라의 수도인 사비로 보냈고 너희들 이제 졌어. 우리가 이거 다 머리 잘랐다. 이러면서 우롱하기까지 했대요. 자, 자식과 사위를 모두 잃은 이 김춘추는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그쵸? 복수의 칼을 막 마음속으로 다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복수를 위해서 내가 백제! 너 가만두지 않겠어. 너 거기 있어. 내가 널 처단하고 말겠어. 이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되고 이거를 외교로 이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김춘추가 이 복수의 칼날을 어떻게 가는지 영상을 통해서 추측을 해볼게요. 口今天真要宣布告居立汉拜祭事危害天下之序之罪恶之首 하며 젊어들은 저거 악의 축정도가 아니라 악의 덩어리라 카이. 우야! 저 새끼 저거 축에 너무 웃기는 새끼야. 저거 말하는 것 좀 말한 게. 야 김춘추, 너 떼놈들한테 알랑방구 고만 끼라우. 쌍. 이자 너희 새끼, 얘는 내 손에 죽는데. 엄마? 시방 선전포고 하는 거요 뭐요?